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3일 개유 6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김신원을 첨지 중추부사에 황정철을 사헌부 지평에 홍경신을 이조 정랑에 김의원을 이조 좌랑에 조줍을 세자 시강은 사서에 이 이첨을 성균관 전적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3일 개유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영국윤이 가지고 온 자문 5통 자문은 곧 시랑 송광의 자문인데 첫 번째 것은 대략 군사의 계획은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나의 사견을 버리고 나의 공심을 열며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나의 실속 있는 일을 주선하되 일일이 중론을 채택하고 기 일을 참작하여 정견을 근본 삼아 잘 운용하고 계획이 선 뒤에 군사를 일으키며 성의가 관철된 뒤에 일을 시작하고 헛된 의논들을 쓸어버리고 구애되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 곧 계획을 세우는 급습무일 것이다. 지리는 밝히지 않을 수 없으니 조선 팔도 지형의 험의를 일일이 지도로 그려 보여야 한다. 어느 곳이 험난하고 어느 곳이 평탄하고 어디가 복병을 설치할 만하고 어디가 군사를 주둔시킬 만하고 어느 곳이 바다로 나아가서 양도를 끊을 수 있고 어느 곳이 숨어 들어가서 기습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데 연해의 일대가 더욱 기묘하다. 부산의 해변은 연해를 따라오면 바로 내지를 통하여 양지, 제, 절, 민, 월에까지 닿을 수 있어 형세에 이어진 마치 긴 뱀이 말리에 뻗친 것과 같으니 그 요해지를 일일이 살펴서 방어에 들 것만큼도 물새 틈이 없게 해야 한다. 양향은 미리 마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색은 해국에서 취하여 지급하고 절색은 천조에서 판출한다면 우리는 천리의 군량을 운반하는 괴로움이었고 그쪽은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무로 하여금 급히 조선에 자문을 보내어 대병이 집결하지 않은 틈을 타서 재능이 있는 배신을 선달하여 각도의 양향이 어느 양국을 얼마를 지탱할 수 있고 어느 양국은 용도에 얼마가 모자라며 어떻게 운송하여 어디에 쌓을 것인가를 모두 조사하게 하라. 행여 해국의 본색이 모자란다면 중국에서 원조하여 주어서라도 군사가 배부르고 말이 힘차게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장리는 이대로 수행하라 하고 두 번째 것은 대략 지금 천조에서 군사를 조발할 구원을 나섰으니 나아가면 처부수고 물러서면 둔거하여 싸우고 싸우면 이기고 지키면 굳건할 것이다. 해국으로 하여금 장사들이 필사의 각오로 마음을 써서 창을 뽑고 칼을 휘둘러 선동과 후전, 좌익과 우상이 되어 천병을 따라 용기를 다하여 하늘 씻게 하라. 적개심을 가져야 할 때에는 바로 이때이니 죽을까 두려워하며 움츠린 채 전처럼 적의 독해를 달게 받으면서 천조에서 구유라는 뜻과 천병이 멀리 출정하는 괴로움을 줘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세 번째 것은 대략 조선에서 요청한 촉황과 근각은 원래 군정의 화약 제조와 활 제작에 쓰이는 것이므로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태복시에 공문을 보내어 마가 2,000냥을 변통해서 예부에 보내어 차출되어 온 배신에게 붙여 보낼 것이니 해관에서 시장을 여는 날 스스로 무역하게 하라. 따라서 해관의 관부 및 보상 등을 들을 음이 통제하여 공평한 값으로 무역하게 할 것이요 값을 올려 강제로 폐단을 일으키거나 짐짓 쓸모없는 나쁜 물건을 가지고 폭리를 바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의 폐단이 있으면 조사하여 율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매매를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전례에 따라 차량을 내주어 연도에서 전체하여 보내게 하라 하고 네 번째 것은 대리야
조선이 태평한 지가 오래되어 외환과 내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일이 없으면 붓을 휘두르는 것으로 즐기지만 일이 있으면 속수무책이다. 이 때문에 외노가 그런 정상을 익히 알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함몰시킨 것이다. 그리고 화를 입은 일에 여전히 깊이 징계를 하지 않고서 외적이 가면 연당에 편히 거처하고 외적이 오면 초수를 대한 것 같이 하니 오늘날의 조선은 수당 때의 조선도 아니요 또한 우리나라의 초기 조선도 아니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군사를 노숙시켜 오래 수자리 살게 한다면 오래될 경우 중국도 지쳐서 폐해를 받게 될까 염려되니 이는 두 나라가 함께 지치는 길이다. 만전의 대책을 계획하려면 중국의 정치를 본받아서 다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평양, 왕경, 부산 세 곳은 곧 조선의 요새지이고 성지가 높고 깊어서 믿어 두려울 것이 없는 곳이니 각기 큰 성을 수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회국에서는 구획에 있어 무도의 지시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자 가운데 청렴하고 능력이 있는 관원을 뽑아 보내어 헤아려 조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성을 쌓을 만한 곳은 흙으로 쌓되 벽돌을 섞어서 쌓고 돌을 깎아 세울 만한 것은 돌을 깎아 세우되 횟가루를 보태게 하고 필요한 공료와 부역은 모두 동무의 지시에 따라 해두에 전달하여 시행케 하되 해국과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한꺼번에 쌓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한꺼번에 쌓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시기를 보고 힘을 헤아려 차차 거행하라. 무도의 주차소는 맨 먼저 서둘러 축조해야 한다. 부산에서 압록강까지 돈 내와 보루를 포열하고 봉수를 두어 불을 들게 하되 무태는 육봉을 두고 물에는 수봉을 둔다면 성운과 책응이 서로 잘 맞을 것이다. 해국의 인민은 외변만 들으면 달아나지 않으면 항복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고 마니 참으로 성질을 얻는다면 촌락을 수용할 수 있고 유민을 보호할 수 있어 달아나거나 죽지 않고도 변통의 계책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벽을 굳건히 함과 청야를 함께하는 셈이 된다. 위치의 정당함을 살펴 한 곳에서는 상전을 두고 한 곳에는 둔전을 두어 평상시에는 곡식을 모아다가 창고에 두고 임시에는 성으로 들어가 보존하고 있다가 일이 있을 때 군사를 조발하고 곡식을 낸다면 군사와 군량이 다 같이 편리할 것이다. 세 성에 다 중병을 주둔시키고 각기 대장 1명에게 거느리게 해서 가끔 훈련시킨다면 싸움과 수비가 모두 잘 될 것이다. 무도의 공회와 군민의 영방은 다 같이 건립하여야 하니 각도에 험한 곳이 없는 촌락에는 보루를 쌓기도 하고 종족끼리 성책을 설치하기도 하여 서로 지키고 서로 돕게 하면서 경작도 하고 수비도 한다면 둔전을 세우고 진을 개설하는 데 모두 보탬이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조선이 잔파되어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도 되지만 그렇다고 대리로 경영하에다가는 의욕과 끓임을 살까 두렵다. 그러나 이류는 끝까지 다 섬멸하기도 어렵고 대병은 마침내 두 번 모기가 어려운 만큼 때를 살피고 형세를 헤아리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요해지에 방어를 설치하는 것은 옛부터 이미 그러했으니 양을 잃고 외양간을 꽂히는 것도 때늦은 계획은 아니다 하고 다섯 번째 것은 대리야. 개성과 평양 두 곳에 관부를 열고 진을 세워 군사를 훈련시키고 둔전을 두어서 서쪽으로는 압록, 여순의 군사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왕경, 조령의 후원이 되게 하여야 한다. 부디 성실하고 일에 익숙하며 재력을 겸전한 사람을 얻어 순무사도로 삼아 일임시켜서 편의에 따라 행사하게 하고 또 재능이 있는 자 수십 명을 뽑아서 각처의 장수로 삼아 조선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중국 사람을 썼고 중국의 법으로 가지런하게 하여 중국의 전술을 가르치라. 그리고 농사를 독려하고 배짜기를 권장하여 상업을 열고 공인을 살피며 산에 가서 돈을 주조하여
하여 군흥을 미천으로 삼으라. 화약과 병기는 더러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일일이 다 조정해 아랠 필요는 없다. 바로 외적의 도끼가 깨끗이 가신 뒤에 조령이 남의 철군을 의논하되 기밀을 잘 보아 진퇴할 것이요 헛된 싸움으로 위험을 떨어뜨리지 말 것이며 조령 이북은 다시 평정하여 안집되었으니 한치도 잃어서는 아니 된다. 또 등, 내를 통하여 요로 들어오는 해로가 있으니 이 길로 군량을 운반하여 군흥의 미천을 삼고 이 길로 군대를 수송하고 수전을 익혀 오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육로에 시달리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하였다를 보았습니다. 그 조항에 병민, 지리, 양향에 대한 자문 및 양향과 초약을 장만하여 적을 막으라고 하는 등의 자문 3통은 승문원으로 하여금 전후의 공사를 상고하여 속기 마련하여 회답을 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각과 병부의 제복에서 삼경에 순무를 두고 팔도에 사도를 두어서는 연병, 둔전, 축성 등의 일을 대신 격리하겠다는 등의 일은 두 자문은 관계되는 바가 크게 중대합니다. 자문에 또 주보하라는 말까지 있으니 우선 형편이 닿는 대로 배신을 차출하여 주문하겠다는 뜻으로 당장 회답 자문을 만들어 영국윤에게 붙여 보내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정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계획이 지극한 듯은 하나 이 계획이 만약 시행된다면 물력이 조폐하여 버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뒷날 국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널리 자문을 구하여 속기 좋은 방도를 택하여 조처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더러는 휴가 중이고 더러는 병으로 해서 일제히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명초하여 회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3일 개요 8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적각 신 이 항복이 호 도사에게 가서 내일은 연고가 있기 때문에 접견이 어렵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이야기하니 말을 절반도 하지 않아서 도사가 당장 붓을 적셔 갈겨 쓰기를 내가 영화를 추구하여 그대 나라의 임금을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일이기에 비밀리에 국왕과 친히 강정하자는 것이다. 내일 새벽에 한번 만나보아야 되겠다 하고 또 천하의 일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곧 군문의 일이니 모두가 귀방의 안위에 대한 말들이다. 별도로 할 이야기가 있다. 내일 국왕을 대하여 밝히고 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병마의 일은 이미 윤허하는 성지가 내려 장수가 남쪽으로 떠났을 것이다. 하고 또 절강의 수병은 곧 부총병 진잠이 가서 거닐고 올 것이며 복권의 수병도 곧 참장 계금이 대동하고 올 것이니 수군과 육군이 도합 10만이다 하고 또 은밀히 종이 쪽지에 쓰기를 선조가 지금 혼둔한 상황이다 하고는 곧장 그 쪽지를 불살랐습니다. 신이 혼돈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려고 하니 도사가 머리를 흔들며 내일 국왕과 자세히 말하겠다. 거저와 사색이 몹시 황망하니 어쩔 수 없이 내일 이른 아침에 회보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군문이 보낸 사람이 바로 도사의 곁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내일 만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약방에 전교하기를 침을 맞을 적에 제조가 입시하면 미안스러운 일이 많다. 세자가 있으니 도제조는 입시할 것 없다 하니 도제조 김응남, 제조 홍진, 부제조 오응령 등이 회개하기를 제조가 입시하는 것은 전부터 유래된 규정입니다. 세자께서 입시한다 하더라도 거조가 매우 중하므로 제조가 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미안합니다.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자 답하기를 옷을 벗기도 하고 관을 벗기도 해야 하니 미안한 일이 많다.
동궁이 없다면 모르거니와 동궁이 입시하니 제조는 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다시 잘 헤아려 조처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상께서 침을 맞는 일은 더없이 중대한 일인 만큼 내 이원 제조가 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 노이들도 전부터 해오던 일인데 지금 와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다시 아뢰입니다 하니 그렇다면 입시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4시에 상이 별전에 나아갔다. 이 명증 때문에 면부의 천궁, 예품, 수부의 외관, 중적, 후계, 원골, 합곡, 족부의 대계, 협계 등을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고 편허증 때문에 수부의 견우, 곡지, 통리와 족부의 삼리 등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고 겨드랑이 밑에 기류 주증이 있어 족부의 곤륜, 양룡천, 승산 등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다. 도제조 김응남, 제조 홍진, 부제조 오응령, 의관, 양예수, 허준, 이공기와 침이 5명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창문이 모두 닫혀 어두워서 침을 놓기가 불편하다면 열어도 괜찮다 하니 의관 등이 아뢰기를 열어놓으면 침을 놓을 때 명쾌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한 칸의 창문을 열었다. 응남이 아뢰기를 신들이 여러 의관과 밖에서 상의한 바에 의하면 요사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 침을 맞게 온당치 못하다고 하여 아랫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은 기어코 맞고 싶다 하였다. 홍진이 아뢰기를 이 방에 침을 놓을 때는 뜸을 뜨지 않고 뜸을 뜰 때는 침을 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침과 뜸을 함께 실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겨드랑이 밑에 기류증이 있어 한쪽이 너무 허하니 반드시 쑥김을 들이는 처방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남이 아뢰기를 뜸 뜨는 법에 반드시 50장이나 100장을 떠서 다 짓무른 뒤에 그만둔다고 하였으니 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기어코 뜨시겠다면 차라리 잠시 쑥김만 들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번에 쑥김을 들이는 것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의관 정사민의 말을 듣건대 우각으로 뜨는 뜸은 한 번만으로도 효과를 본 자가 있다고 하였고 신도 가슴을 앓는 자가 한 번의 뜸으로 효과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필코 많이 떠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침을 놓은 뒤에 뜸을 뜨는가 하자 의관들이 아뢰기를 먼저 침으로 통기를 하고 나서 쑥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락에 이미 침을 놓고 나서 또 쑥김을 들인다면 이미 열기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또 침을 놓고 뜸을 뜬다면 반드시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침을 다 놓은 뒤 맨 마지막에 우각으로 뜨고 쑥김을 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방법을 외관에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 침의가 의논하여 하라 하니 침의들이 아뢰기를 침을 놓고 또 뜸을 뜨고 또 침을 놓는다면 도리어 손상이 있을 것이니 침을 다 놓은 뒤에 뜸을 뜨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오른손에 굴신하는 곳에 어떤 기운이 있다금 내려 잠깐 사이에도 있다 없다 하고 또 당길 적도 있다.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기가 도는 듯하고 오른쪽 무릎이 늘 시리고 아픈데 대체로 오른편이 더욱 심하다. 그리고 이따금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증상이 있고 온몸이 땀이 나지 않아도 이쪽은 땀이 나는데 또 추위를 견디지 못할 적도 있다. 갱년기네. 하니 의관들이 아뢰기를 이는 풍기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습담이 소양경에 잠복해 있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아랫 부위에 침을 맞을 적에는 병풍을 앞에 가리라고 명하였다. 엉령 등이 아뢰기를 전부터 침을 맞을 적에는 신이 늘 입참하여 왔습니다. 이번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는 전과 다르다. 발을 벗고 앉아서 제 신을 접견하기가 미안하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근시의 반열에 있으면서 침을 맞을 실적에 유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풍 밖에 있으면 된다.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아래 부위에 침을 맞은 뒤에 병풍을 거두라고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침을 맞을 적에 아픈 줄도 모르고 또 피도 나지 않았으니 이러고도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니 의관이 아뢰기를 통기만 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른편과 왼편을 일시에 점혈하고서 침을 놓았는가 하니 의관이 아뢰기를 오른편에 허한 곳에 침을 놓으면 더욱 허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왼편에만 침을 놓았습니다. 오른편은 다음 날에 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헤아려서 하라 하였다. 침 놓기를 마친 뒤에 약방 제조 및 의관들이 차례로 나갔고 왕세자는 문안 때문에 들어와 머물러 모시다가 침을 마친 뒤 동궁으로 돌아갔다. 선조 실호 87권 선조 30년 4월 14일 갑술 4번째 기사 장령 김대리가 대사원 노직 장령 이철 지평 500명이 와서 아뢰기를 알성 7월 행행 때 추후 도착한 승지 2사람 파직시키소서 하니 채차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실호 87권 선조 30년 4월 14일 갑술 5번째 기사 헌납 권희가 대사관 신식 정은 장만 와서 아뢰기를 알성 무가 초시의 이소 시관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추고하라고 답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일의 시관들은 이 일로에서 추고만 하였다. 같은 때 일을 가지고 벌을 달리 준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 뜻을 대간에게 일러서 파직은 하지 말고 추고만 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 실호 87권 선조 30년 4월 14일 갑술 6번째 기사 삼성 교우자가 있었는데 주인은 이응량으로 29세였다. 주 안에 임진년 외변 당시 임해군과 순하군이 회령으로 들어갔는데 국경인들이 모반하여 관군을 탈취하였다. 두 왕세자와 김귀영, 황정욱을 결박하여 마국간에 구류시킬 적에 국경인의 조카 사위와 같이 모의하여 두 왕세자를 결박한 노끈을 다시 단단히 묶고 물을 붓기까지 하였으며 이튿날 외적이 본부로 들어오자 다시 결박하여 가등 청정에게 부송하였다. 그 뒤 국경인이 의병에게 잡혀서 참수형을 받을 적에 기미를 알고 도피하였는데 이제 과거를 보기 위하여 상경하였다가 신세준에게 잡혀 고발되었다 하였는데 이 이상의 사연을 사실대로 공차하도록 5차에 걸쳐 형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선조 실호 87권 선조 30년 4월 15일 을해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 실호 87권 선조 30년 4월 15일 을해 두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파종을 한 곡식의 무성하게 자랄 때에도 가뭄이 극심하고 찬바람이 불어대는가 하면 그저께 비가 잠깐 오기는 하였으나 먼지만 적신 채 곧 개었고 날씨는 한랭하기만 합니다. 원옥을 심리하고 해구를 묻어주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늘 비올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 경종이 때를 잃어 백성들의 심정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하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을의 기우제를 거행하였고 예문에도 재변이 급박하면 날짜를 점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삼각산, 목명산, 한강, 풍운, 레유, 산천, 우사 등처에 오는 17일 첫 기우제를 설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감히 여쭸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호 87권 선조 30년 4월 15일 을해 세번째 기사 고급사 행 혹은 권협이 치게 하기를 신이 3월 2일 북경에 도착하였는데 3일 이른 아침에 제독의 주사 이두가 보낸 사람이 부사 정 유미와 함께 와서 오게 된 까닭을 묻고 나서는 가지고 온 자문과 주문을 먼저 보자고 성급히 요청하면서 속히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적시 주본을 가져다 등사하여 보냈더니 저녁 무렵에 다시 사람을 보내어 당장 여러 통의 주본을 등사하여 보내라. 내가 과도가 내게 보이고 나서야
그대가 주본을 올리셨다 하였는데 이는 과도관들이 바야흐로 석상서의 강화를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친 죄를 논하고 있으니 조선은 그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에서였습니다. 제독이 과도관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재배이기 때문에 신들이 온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고 하므로 신이 즉시 두어 통을 등사하여 보냈습니다. 6일에는 통사 2장을 보내어 주본을 올렸고 7일에는 예부에 갔더니 상서와 좌우 실랑이 다 왔다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마루에 앉지 못하고 화방에서 자문을 바꿔서 2번 불출하고 있다고 하였고 좌실랑이 이정만이 화방에 나와 앉아서 자문을 받아 책상 위에 놓고서 신을 불러들였습니다. 신이 표헌 2장과 함께 들어가서 2번 절하였는데 그대가 올 적에 외적의 정세가 어떠하였는가 하기에 신이 표헌을 시켜 적장 행장관 정성이 이미 책사가 돌아올 적에 함께 바다를 건너와서 동래와 부산의 옛 진영에 둔거하였고 가등 청정 등도 1월 14일에 병선 200여 척을 거느리고 와서 기장의 옛 보루에 주둔하였고 풍무수가 또 병선 60여 척을 거느리고 와서 죽도 옛 보루에 주둔하였다. 이 밖에도 또 별도로 출발한 적선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온 바다를 덮을 정도로 건너와서 원래 머물러 있던 적과 합세하여 주둔하고 있으면서 진격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 용세가 매우 거세다. 더러는 타위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하만, 곤양, 고성, 사천, 하동의 경내를 뛰어다니는데 조금도 그리낌이 없다. 더러는 진주, 제석산 등처에 들어가서 두 치진의 도로를 답사하니 그 정세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배신이 올 적에 우리나라의 민심이 발칵 뒤집혀 장차 토붕의 형세였는데 지금 또 여러 날이 지났으니 척세가 다시 더 치열해졌을 것이다. 아마 우리나라 반드시 괴열되고 말았을 것이고 군부께서는 어느 곳으로 떠도는지 알 길이 없다. 배신들은 절박한 눈물을 감출 수 없다 하고 이어 함께 뜰악에서 부르짖으며 울었더니 실랑이 손을 저으며 그런 것 없다. 그늘의 당부에 의하면 별다른 긴급한 일이 없으니 그대들은 마음을 놓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이어 그대 나라는 적을 감당할 만한 병마가 없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표혼을 시켜 우리나라가 적의 혹독한 화를 입어서 잔패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 패잔한 병마를 수습하여 각오를 하게 하고 새로 병마를 모아 훈련한다 하더라도 형편상 제때에 미칠 수 없다. 군병은 단약하기 그지없고 군량은 다 떨어졌으니 다시 무슨 힘으로 대적을 대항할 수 있겠는가. 지금 천병이 조금만 늦게 구원한다면 인심이 다시 믿을 때가 없게 되는 한편 적들은 한층 더 침공하여 우리가 멸망하는 화가 당장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전이 험준하고 온 들판이 논이어서 요병이 달리기에는 불편할 것이다. 삼가 바라건대 노야는 불쌍히 여겨 별도로 원래 조발한 현재 가까운 곳에 있는 남병과 함께 이들에게 지급할 군량을 운송하여 부디 수일 안으로 출발시켜달라.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구원할 수 있다 하니 실랑이 한숨을 2번 쉬더니 그대와는 한 집안이다. 그대와는 한 집안이다. 그대가 말한 군사와 군량 2건의 일은 다 같이 긴급한 것인 만큼 즉시 출발시키겠다 하였답니다. 신이 실랑의 인품을 보니 순우하고도 점잖았고 신들의 말을 듣고는 절박하고 측은해하는 표정이 말씨와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서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신이 또 표헌을 시켜 소방에 적으나마 훈련된 군병은 있으나 궁제와 화구가 바야흐로 결핍되어서 모두 맨손으로 적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국왕께서 걱정과 절박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바라건대 노이아께서는 전례에 비추어 지급해달라 하니 실랑이 알았다 하고 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왼손 손바닥을 3번 치면서 놈이 너무 간사하여 괘씸해 하였습니다. 부사 정유미가 가리킨 바에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곧장 꿇어앉아서 우르르 보니 실랑이 외적이 너무도 간사하다 하고 또 신에게 지난 날 우리 군대가 그대 나라에 가서 그대의 백성들에게 소란을 끼친 것은 10분 가증스러웠다. 이 뒤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국왕에게 아리어
아래에 알리고 일일이 자문을 보낸다면 용서하지 않고 주위를 다스리겠다 하기에 신이 즉시 절하여 하직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직방사에 갔더니 낭중식 용무가 신을 불러들였습니다. 서로 업한 다음 묻기에 정배신을 보지 못하였는가? 반드시 굿사를 조발한다는 기별을 알았을 터인데 또 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기에 신이 표헌을 시켜 고하기를 정배신은 지난해 11월 가등청정의 선성만을 듣고 주문을 가지고 왔을 뿐이다. 지금 이 배신은 청정, 풍무수 등 여러 적들이 이미 많은 무리를 일구고 와서 기장, 죽도, 옛, 보루를 전가하고 있으면서 원래 머무르고 있던 외적과 합사에 주둔하여 하고 있어 진격해 올 화가 아침 저녁에 박두했기 때문에 1월 25일 길을 떠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다급함을 고한 것이다. 정배신은 과연 사내관 밖에서 만나 군사를 조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만 생각건대 소방의 사기가 10분 위급하여 마치 물불 속에 있는 것과 같으니 머리를 들고 구원을 바라는 것이 하루가 긴박한 실정이다. 삼가보건대 삼국에서 군사를 조발한다고 말만 하고 여태 지연시키고 있다. 정배신이 지난달 초에 여기에 있으면서 이미 군사를 조발한다는 분부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한 명의 군병도 전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배신이 올 적에 듣기로는 양총병이 요동 군사 3천을 거느리고 3월 안에 길을 떠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것도 길에서 들은 것일 뿐 아직 참인지도 모르겠으니 이것이 배신이 밤낮 애태우며 절박해 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소방에는 험준한 산이 많고 광야가 적음이여 모두가 논이어서 지난날 요병이 왔다가 매번 달리기가 불편하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요병이 온다 하여도 실로 작전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라건대 노위하께서는 남병 3-4천 명과 함께 지공할 군량도 운송하여 제때 구원하여 주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낭중이 묻기를 그대 나라의 병마는 얼마나 되는가 하기에 표헌이 소방한 잔패가 이미 극심하여 군민이 거의 모두 사망했으니 병마를 어디서 조발하게 내겠는가? 겨우 세잔한 병조를 수습하여 요제의 해지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지금 경상도의 제장이 거느린 군사는 모두 1만여 명이고 전라도도 겨우 수만 명인데 그것도 모두 나약하고 겁에 질려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적이 대군을 몰아 쳐들어오면 반드시 놀라 흩어질 것이요 결코 저항해 낼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낭중이 그대의 말이 옳다. 활에 다친 새는 본래 그러한 것이니 그대 나라의 일이 참으로 가엾다. 본부에서는 이미 군문과 상의하여 요병 3천, 선병, 대병 각 3천, 수병 3천 등 모두 1만 5천의 군사를 조발하였는데 남병과 수병은 거리가 매우 멀어서 필시 오는 것이 더딜 것이다. 따라서 용이하게 달려가 구원할 수 없는 형세이다. 그리고 출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군량 운반이 몹시 어렵다. 근데 그대 나라에 풍년이 들었다 하니 접제할 수 있겠는가 하기에 표헌이 소방은 병화가 있은 뒤로 전야가 황폐하여 가는 곳마다 쑥대만 보이는 것은 천조 사람들도 목도한 바이다. 지난해는 조금 풍년이 들긴 했으나 죽어가는 백성이 겨우 연명할 정도이니 군량까지야 비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국왕께서 애써 조처하셔서 가까스로 지나가는 일로의 양식은 준비하게 되었다. 천조께서 계속 군량을 대주지 않으면 결코 접제하기가 어렵다. 또 배신이 올 때 영평부에 현존한 남병 수천 명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라건대 이 군사를 시일을 정하여 출발시켜달라. 성지를 받들어 빨리 달려가 구원하게 한다면 장관이 지연할 수 없게 되어 제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천재에서 발병하더라도 때에 맞춰 구원하지 못한다면 발병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소방의 종사의 존망과 군부의 안위 그리고 백만 창생의 생사가 모두 발병의 지속에 달렸으니 바라건대 노약께서는 가엾게 여기셔 시종 구제하여 멸망을 모면하도록 하여 달라. 그러면 소방의 군신은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고 해골에 살을 붙여준 은혜를 입는 것이므로 벌리를 보위하는데 몸바쳐 결초 보은하려 한다 하니 낭중이 이제 그대의 말을 들으니 그대 나라가 몹시 창황한 모양이다. 내가 하루 빨리 성지를 받들어 출발시키도록 하겠다. 그대들도 빨리 돌아가
군민의 마음을 위안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